안녕하세요. 사랑에 배신당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린 40대 남자입니다. 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랑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저의 전부를 다 주고 싶었어요. 저의 시간도 마음도 돈도 그리고 제 자존심까지도요. 하지만 제게 돌아온 건 배신이었답니다. 아무렇지 않게 저와 가족들을 배신하고 떠난 아내를 보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순진했는지,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랑을 해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대체 제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전 어릴 적부터 부모님들 덕분에 헌신적인 사랑이 어떤 건지 배워왔어요. 저희 부모님은 사랑을 표현하는데 아낌이 없으셨던 분들이시거든요. 그 따뜻한 마음은 저와 여동생뿐 아니라 주변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도 이어졌고요. 저희 아버지는 작지만 건실한 기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었는데 아버지는 돈 욕심을 부리기보단 오히려 가진 걸 모두 나누려고 하셨죠. 여보, 아직 저녁 차리기 전이지? 내가 고사리 나물 이만큼이나 사왔는데 이걸로 뭐 해먹을 거 없을까? 고사리를 어디서 샀어? 어디 봐봐. 아유, 이거 다 시들어서 먹지도 못하겠는데. 당신도 역 앞에 할머니가 파시는 거 사왔지? 날도 추워지는데 할머님이 밖에서 나물 파시는 게 마음이 쓰여서 사왔어. 근데 정말 이거 못 먹을 정도일까? 정이 많은 아버진 밖에서 나물 파시는 할머님을 보면 꼭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나물을 몽땅 사오곤 하셨어요. 가끔은 먹지도 못할 정도로 상한 채소들도 있었는데 아버진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안 사고 본인이 사와 다행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이것뿐만 아니라 길에서 구걸하시는 분들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 주머니에 있는 현금을 다 드리고 오시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성격이시다 보니 어머니도 아버지를 따라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셨어요. 엄마, 지금 거실에서 밥 먹고 있는 사람 누구야? 처음 보는 아줌마인데. 부모님이 이렇다 보니 가끔 뻔뻔하게 밥을 얻어먹으러 집까지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때마다 싫은 내색도 없이 정성껏 밥을 차려주셨어요. 가서 인사드려. 엄마 아시는 분인데 며칠 동안 밥도 못 드셨다지 뭐니.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인데 손님 대접을 소홀히 하면 못 써. 사춘기 땐 남에게 다 퍼주는 부모님이 싫기도 했지만 저도 나이를 먹으며 부모님이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혹가다 부모님께 은혜를 입은 분들이 집에 선물을 들고 찾아오시기도 했거든요. 그때 사장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거 한우인데 별거 아니지만 받아주세요, 사장님. 사장님 사모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 없습니다. 아닐세. 자네가 이렇게 잘 지내는 거 보니까 난 이미 충분히 돌려받은 것 같네. 이건 집에 가서 자네 어머니와 나눠 드시게. 오늘 자넨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내가 대접하는 게 맞지. 그래요. 이미 식사 차려놨으니까 한술 뜨고 가세요. 부모님은 기어코 그분의 손에 과일 하나라도 더 들려서 보내고 난 뒤야 만족한다는 듯 웃으셨습니다. 남에게도 이러신 분들이니 자식인 저와 여동생에겐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겠어요? 덕분에 전 대학까지 잘 마치고 아버지 회사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전 아무리 아버지 회사라도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죽하면 직원 중엔 제가 사장님 아들이라는 걸 모르는 직원들도 있었고요. 가만 보면 박 대리님이 이 회사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직원 같아요. 맨날 야근도 자처하시고 출근도 제일 먼저 하시잖아요. 사장님이 박 대리 보면 아주 흐뭇하시겠어. 아버지 회사라고 월급만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남들 2배, 3배로 일하잖아.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박 대리님이 사장님 아들이라고요? 와, 저 진짜 몰랐어요. 보통 그런 경우면 낙하산으로 제일 먼저 승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박 대리님은 특혜 받는 것도 하나도 없으신 것 같고
정말 대단하세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정이 많은 분이긴 했지만 공가사 구분은 확실한 분이었거든요. 저도 이왕 시작한 일 제대로 해보고 싶었고요. 그렇게 저는 일에 미쳐 나이 먹는 것도 모르고 밤낮 없이 그렇게 회사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30 후반쯤 운명적으로 아내를 만나게 되었죠. 제가 아내와 처음 만난 건 결식 아동을 위한 자선행사 자리였답니다. 아내는 힘든 내색은 하나도 없이 종일 웃으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더라고요. 전 자꾸 그런 아내가 눈에 밟혀 음료수 하나를 들고 용기 내어 말을 걸었죠. 안녕하세요. 이거 음료수 좀 드시고 하세요. 아까 보니까 쉬지도 않고 계속 일만 하시던데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 수익금이 전액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길래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아는 그 뒤로도 종종 자선 행사에 참여했고 저와도 계속 마주치다 보니 어느덧 마음을 나누는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아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가끔 비가 와 행사가 갑자기 취소되거나 급하게 실내로 옮겨야 할 때도 있었는데 아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힘들수록 더 많이 웃는 사람이었답니다. 잠깐 소나기가 내리고 나면 하늘이 더 깨끗해지겠는걸요? 그러면 오후엔 더 맑은 하늘 볼 수 있겠네요. 전 그래서 아내가 유복한 환경에서 어려움 없이 자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고 아내의 속사정을 듣고 보니 아내의 웃음은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눈물 속에 피어낸 귀한 미소였더라고요. 오빠, 나 사실 보육원 출신이다? 몰랐지? 난 부모도 형제도 아무도 없어. 4살 때 우리 엄마가 보육원 앞에 날 버리고 가셨대. 그래서 난 부모님 이름도 얼굴도 몰라. 아내는 애써 웃으며 힘들었던 과거에 대해 들려주었어요. 보육원에서 차별당했던 이야기, 사회에 나와서도 어렵게 버텨야 했던 이야기까지. 아내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더군요. 나 학교 다닐 때도 보육원에 사는 거 들키기 싫어서 엄청 애썼거든. 근데 친구들한테 부모님 얘기도 못하고 돈 없어서 무료 급식까지 받다 보니까 애들한테 딱 걸린 거 있지? 그때부터 나만 복도에 지나가면 애들이 다 수군거리더라고. 제가 보육원 출신이다. 집도 없이 시설에 산다. 제가 입고 걸치는 모든 게 다 나라에서 준 거다. 온 학교에 내가 보육원 출신인 게 소문 퍼지니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날 손가락질하더라. 자기 부모님이 낸 세금으로 내가 공짜 급식 먹는 게 짜증난다고. 전 차마 어떤 말로도 아내를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에 비하면 전 그저 복에 겨운 사람 같았거든요. 부모가 없다는 건 생각보다 큰 흠이더라.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비웃고 무시하던지 꼭 부모 없이 자란 게 내 잘못인 것 같았어. 직장 생활할 때도 내가 부모가 없다는 걸 알자마자 다들 날 깔보고 무시했고 꼭 그게 내 탓인 것처럼. 그게 왜 당신 잘못이야.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자란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 생각 없는 사람들 말은 잊어버려. 누가 뭐래도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까. 전 남모를 상처가 많은 아내를 보듬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서둘렀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내 이야기를 들으시면 틀림없이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부모님은 평생 외롭게 자란 아내를 친달처럼 대해주셨죠. 부모님은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부터 손을 꼭 잡아주시며 다독여주셨답니다. 내가 우리 예비 며느리 사연을 다 전해 들었단다. 그래, 혼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그런데도 이렇게 잘 자란 걸 보면 내가 다 대견하다. 앞으로 우리 한 가족이 되니 세아가 너만 괜찮으면 우리 친엄마, 친오빠로 생각해도 좋아.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 언제든 우리에게 기대어줬으면 좋겠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도 친부모님처럼 진심으로 두 분 모실게요. 절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결혼 후에도 아내는 저희 부모님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아내를 친딸처럼 아끼시며 뭐든 다 해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세아가 이 카드 바꿔라. 너도 돈 쓸 일이 많을 거 아니냐. 이걸로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라. 내가 결제 문자 오는 것도 막아놨으니까 내 눈치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아버지는 아내에게 신용카드까지 주시며 친딸을 대하듯 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처음에 아내는 카드를 받을 수 없다며 극구 사양했지만 결국 아버지 설득에 눈시울을 붉히며 카드를 조심스레 받아들더라고요. 그날 저녁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너무 따뜻하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환영받아도 되는 걸까 싶기도 해. 사실 나 이런 사랑은 처음 받아보거든. 왠지 자신감 없는 아내의 말에 전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더 많이 사랑받고 더 많이 누려도 돼. 난 당신이 충분히 이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 이 말은 아내가 기분 좋아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저의 기쁨이었고 또 부모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세아가, 너 저번에 보니까 고기 잘 먹는 것 같아서 갈비찜 좀 해왔어.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아이고, 옷을 왜 이렇게 춥게 입고 왔니? 내가 마침 우리 세아가 주려고 사둔 외투가 있는데 오늘 입으면 딱 좋겠구나. 채원아, 넌 내 며느리자 딸이다, 딸. 부모님 덕분에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던 저흰 결혼하고 2년 뒤 건강한 아이도 낳았습니다. 전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며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죠. 아이고, 이 예쁜 녀석을 누가 낳았을꼬. 우리 손주가 채원이 닮아서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다 예쁜 것 같구나. 가만 보면 엄마 내 엄마가 아니라 꼭 이 사람 엄마인 것 같다니까요. 너 몰랐어? 엄만 우리 며느리 처음 본 순간부터 채원이 엄마 하기로 했는데. 부모님은 손주가 태어난 후에 아내를 더욱 귀하게 대해주셨답니다. 그땐 이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불행의 그림자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저희 가족 곁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부장님, 그 얘기 들으셨어요? 저희 거래처 있잖아요. 거기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곧 파산할지도 모른다던데요. 불행의 시작은 어느 날부터 시작된 작은 소문들이었어요. 저희 회사에 주거래 업체들이 있었는데 처음엔 회사가 조금 어렵다더라, 자금난이라더라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니 직원들을 정리해고했다더라, 부도 직전이더라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이, 사장님,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십니까? 이번 주까지 대금 처리 안 해주시면 저희도 정말 곤란합니다. 불행하게도 그 소문들이 사실이었는지 몇몇 거래처의 대금 처리가 늦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정말 파산 처리를 하고 내빼는 업체들이 생겨났어요. 그때부터 저희 회사의 자금도 숨통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다 보니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어려운 지경이 됐고 아버진 궁여지책으로 기업 어음을 늘리셨죠. 하지만 그건 오히려 독이 되는 방법이었어요. 날마다 납품업체, 하청업체, 은행, 세무서에서 독촉 전화가 쏟아졌고 직원들은 전화 받기를 서로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만기 엄을 막지 못한 저희 회사는 최종 부도 처리가 되고 말았죠. 밀린 직원들 월급과 빚처리를 하다 보니 저희 집은 한마디로 쫄딱 망해 거리로 나앉을 신세가 되었네요. 내가 평생 일군 회사가 이렇게 한순간에 문을 닫다니. 난 완전히 실패야, 실패.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어. 아버지, 제발 기운 좀 내세요. 저도 아직 젊고 우리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소리 좀 그만하세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한순간에 문을 닫았으니 아버지가 느끼는 절망은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이었겠죠. 저도 처음 사회생활한 회사이다 보니 충격이 너무나 컸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마저 몸져 누워버리시고 저라도 가족들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신혼집을 팔아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했고 부모님 댁도 전보다 비교도 할 수 없게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여동생은 자기가 모아둔 적금을 다 털어 부모님 이사에 보탰습니다.
졸지에 실업자가 된 전 아이 분유값이라도 벌기 위해 일용직 막노동까지 뛰게 되었고요. 당신 몸이 이게 뭐야? 온몸이 멍투성이잖아. 이리 와봐. 내가 파스라도 붙여줄게. 아, 와, 막노동도 평생 안 하던 일이다 보니까 정말 쉽지가 않네. 팔다리 안 아픈 곳이 없어. 그래도 오늘 일당 두둑이 받았으니까 이걸로 우리 아들 기저귀랑 분유부터 사자. 집이 망하고 아내 역시 당장 내일 식비를 걱정하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벌어선 생활비도 대출이자도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전 밥 사 먹을 돈이 없어 집에서 도시락을 싸다녔고 어머니는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식당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궁핍한 생활이 점점 더 길어지다 보니 어느새 아내의 태도도 조금씩 변해가더라고요. 여보, 내가 생활비 달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입금을 안 했어. 이러다 우리 애 밥까지 굶기게 생겼다고. 내가 진짜 당장 아이 먹일 분유값까지 걱정하면서 살아야 돼? 미안해. 요즘 비가 와서 일을 못 나갔더니 줄 수 있는 돈이 없었어. 내가 다른 일이라도 찾아볼게. 요즘 나 때문에 당신도 많이 힘들지?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내가 곧 더 나은 일자리 찾아볼게. 지겨워 죽겠다 진짜. 대체 언제까지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으면서 버텨야 하는데. 나 우리 애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키우기 싫어. 처음엔 아내의 짜증이 늘어난 것도 당연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짜증이 늘고 입이 험해지는 아내를 감당하기 쉽지 않았어요. 아내는 급기야 저희 부모님께도 막말에 가까운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버님, 카드 쓰라고 주실 때는 언제고 저번에 보니까 카드 정지됐던데요? 저 망신 주려고 일부러 끊으신 건 아니죠? 아니다 얘야. 내가 왜 널 망신 주려 했겠냐. 나도 신용불량자 되기 직전이라 카드가 막힌 모양이다. 내가 방법을 알아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줄 수는 없겠어? 그이도 그렇고 아버님도 맨날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는데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차라리 제가 나가서 돈 버는 게 더 빠르겠네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전 아이 우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한참 아이를 달래서 다시 재우고 나니 집안 어디에도 아내가 없다는 걸 알아챘어요. 혹시 화장실이라도 갔는지, 새벽에 편의점이라도 갔는지, 아이를 얻고 동네 한 바퀴를 다 돌았지만 아낸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더라고요. 정말 믿기지 않았지만 아내가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집을 떠나버린 거였죠. 아내가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리고 저와 부모님은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걸까 발길이 닿는 모든 곳으로 아내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가족도 형제도 없는 아내가 대체 어디로 간 건지 찾을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6개월쯤 흘렀을까요? 이게 뭐야? 이거 이혼 서류잖아? 저는 충격적이게도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 한 통을 받게 됐습니다. 그건 아내가 보내온 이혼 서류였어요. 아내는 이미 모든 이혼 절차를 혼자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그때까지 아내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거라 생각했던 저와 가족들은 모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는 믿었던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셨죠.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그 애를 얼마나 딸처럼 아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우리 집이 잘 살 땐 그렇게 알랑방귀 끼더니 이젠 서류 한 장 딸랑 던지고 아이까지 두고 내뺀 거야? 이게 진짜 우리가 알던 그 채원이가 맞니? 어머니, 제가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볼게요.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아이까지 두고 이렇게 잔인하게 떠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 아내에게 틀림없이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내를 만나 설득하려고 했어요. 아내는 집을 나간 이후 제 전화 받지 않았는데 이혼 서류가 도착하고 난 뒤 정말 어렵사리 연락이 닿았답니다. 여보, 나야. 제발 끊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당신이 보낸 서류 그거 뭐야? 지금 우리 부모님 너무 큰 상처를 받으셨어. 나도 마찬가지고. 혹시 당신 무슨 사정이 있는 거야?
아니면 우리 아버지 빚 때문에 그래? 당신한테 절대로 경제적 부담 주지 않을게.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 줄 수 없어? 나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하지만 아내는 차갑게 한마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됐고, 이혼 서류나 자 접수해. 끊는다. 여보, 여보. 그리고 그게 아내와의 마지막 통화였어요. 전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에 치를 떨다가 결국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말았습니다. 한때 둘도 없는 가족이었던 저희는 겨우 서류 몇 장으로 완전히 남남이 되었죠. 아내가 떠나고 난 뒤 아내 이름은 저희 집에서 절대 꺼내선 안 되는 금기어가 되었어요. 어쩌다 아내 이야기가 나오면 부모님도 제 동생도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새언니, 아니 그 여잔 사기꾼이야. 아빠가 잘 나갈 땐 카드까지 받아가고 아버님, 어머님 하면서 입안에 혀처럼 굴더니 어떻게 아빠 부도 나자마자 이혼서를 보내? 그것도 자기 아이까지 두고. 그 얘긴 이제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서로 안 좋은 기억일 뿐인데 굳이 험담해서 뭐 하겠니? 그저 잊고 살자, 잊고 살아. 그때 어머닌 생계를 책임지게 된 절 대신에 종일 저희 아이를 돌봐주고 계셨어요. 사실 어린이집 보낼 돈도 부족해 어머니께 큰 부담을 드린 거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한창 손주 재롱 보면서 쉬셔야 할 나이에 저 때문에 종일 아이만 보시고. 어머니 허리도 안 좋으신데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난 괜찮아, 아들. 근데 내가 걱정인 건 우리 손주가 엄마에 대한 사랑 대신 미움만 기억하게 될까봐 그게 마음에 걸린다. 어머니 걱정처럼 사실 아이가 자라면서 고민거리가 하나 더 늘게 됐어요. 난 왜 엄마가 없어? 엄마는 왜 우릴 떠났어? 엄마 미워. 나만 엄마 없어. 제 아들은 말을 배우고 집안 분위기를 읽을 만큼 눈치가 제법 생기면서 왜 본인은 엄마가 없는지, 왜 집에서 엄마 얘기를 꺼낼 수 없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다 아내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에 화를 내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턴 아내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나 다 들었어. 엄마가 나 버리고 간 거라며? 나 미워서 버리고 갔다면서? 나 놀이터에서 다 들었어. 우리 엄마 혼자 도망갔다고. 그때 아들에게 아니라고, 그래도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를 미워해선 안 된다고 말해줘서 했지만 저 역시 아내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던 때라 차마 어떤 말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우며 속절없는 시간이 다시 5년쯤 흘러갔어요. 그때까지 전 계속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이도 키우고 부모님도 모시려면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다 어떤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싶다며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력서를 보니까 전에 나름 괜찮은 회사에서 일하셨던데요. 저도 이 회사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면접 때 이야기 나눠보니까 일에 대한 자부심과 비전도 대단하시고 뭐 이렇게 경력까지 탄탄하시니 저희 회사 오신다면 좋은 대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 다행히도 전 아버지 회사에서 일한 경력을 인정받아 제법 괜찮은 회사에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회사와 계약을 하고 부모님께 소식을 알리던 날 얼마나 기쁘고 설렜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 다시 취업했어요. 회사에서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던 걸 경력으로 인정해줘서 저 과장으로 입사하게 됐어요. 정말 다행이죠? 이게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게 정말이야? 아이고, 장한 내 아들. 정말 장하다, 장해. 이게 왜 내 덕분이야? 네가 열심히 일하고 이력서 내려다닌 덕분이지. 우리 아들은 성실하니까 그 회사에서 틀림없이 인정받을 게야. 아버지가 환히 웃으시며 좋아하시는 걸 보니 저 역시 오랜만에 가슴 깊이 안도와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다시 회사 생활을 시작하니 사회에 첫 발을 디딘 초년생처럼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경력직 입사이다 보니 더 빨리 업무를 익혀야겠다는 생각에 막내 직원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매번 야근까지 하곤 했어요.
오랜만에 하던 일이었지만 전에 업무를 익혔던 기억이나 무리 없이 회사에 적응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3, 4년쯤 몸을 갈아가며 일하다 보니 부장으로 승진까지 하게 됐어요. 박 과장님, 아니 이제 박 부장님이시죠? 승진 축하드립니다. 저희도 항상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부장님 보며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박 부장님. 축하해줘서 고마워. 이게 다 날 믿고 따라주는 자네들 덕분이 아니겠나.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물론 전 부장으로 승진한 이후에도 게으름 한번 안 부리고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직원이 저희 회사로 이직을 해왔어요. 그 직원은 저와 8살 차이가 나는 경력직 직원이었는데 아주 싹싹하고 똘똘한 친구였어요. 특히 절 아주 잘 따라서 저도 참 예뻐하는 직원이었죠. 항상 제일 먼저 출근해 탕비실을 청소해놓고 다른 직원이 출근하기 전에 업무 준비를 끝내두는 모범적인 직원이었고요. 그 친구 덕분에 팀 분위기도 한결 밝아졌고 후배 직원들도 자연스레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분위기가 생겼답니다. 자네 월요일인데 벌써 출근했나? 다들 일찍 출근하는 거 힘들어하는데 자넨 힘들지도 않아? 아휴, 그러는 부장님도 벌써 출근하셨잖아요. 전 아무도 없는 회사에서 부장님과 마시는 이 모닝커피가 참 좋습니다. 저희는 항상 제일 먼저 출근 도장을 찍는 멤버 중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속 이야기까지 알게 되었어요. 이건 부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건데 저 사실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요. 집안에서 결혼이 늦다고 걱정이 많으셨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아마 지금처럼만 잘 만나면 결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정말이야? 미리 축하해. 그분과 결혼하게 되면 나한테 제일 먼저 청첩장 꼭 주기야. 그러다 몇 달 뒤 그 직원은 아주 기쁜 얼굴로 제게 청첩장을 내밀더라고요. 부장님, 저 드디어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기 제일 먼저 청첩장 전해드려요. 그리고 제 아내를 부장님과 동료들한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다들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근사한 식당으로 모실게요. 정만 씨 축하해요. 부장님, 우리 정만 씨 아내분 얼굴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와요. 부장님도 같이 가실 거죠? 당연히 가야지. 우리 김 대리가 결혼하는데 내가 당연히 제일 먼저 축하해줘야지. 그래, 날짜 한번 잡아보자고. 평소에도 동료들을 잘 챙기는 직원은 저와 회사 직원들 몇몇을 근사한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 예비 신부도 나온다길래 모두 잔뜩 기대하고 그 자리에 나갔어요. 식당에 도착해보니 저희가 조금 늦게 도착했더군요. 이거 차가 막혀서 조금 늦었네. 오래 기다리진 않았지? 저희도 방금 왔습니다. 당신 우리 회사 직원들 처음 뵙지? 어서 인사드려. 여긴 내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부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하지만 직원의 예비아는 제 얼굴을 보고 차마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저 역시 그 예비 신부의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고요. 당신 왜 그래? 부장님, 이 사람이 긴장을 많이 한 모양이에요. 여긴 제 아내가 될 이채원이라고 해요. 이분은 우리 박창준 부장님이셔. 부하 직원의 예비 신부라는 여잔 다름 아닌 저와 가족들을 배신하고 떠난 제 전 와이프였습니다. 전 큰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휘청이기까지 했어요. 부하 직원은 다행히 제 상태를 눈치채지 못했고 평소처럼 사람들을 두루 챙기며 기분 좋게 자신의 예비 신부를 소개하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가끔 덤벙거리고 완전 기분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꼼꼼하고 그러면서도 긍정적인 편이라 정말 제가 의지가 많이 돼요. 하지만 그 부하 직원이 아내를 칭찬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코웃음을 치고 말았습니다. 부하 직원은 잠깐 당황한 듯 절 바라보았고 아내는 눈에 띄게 긴장하며 손을 떨기 시작했어요. 부하 직원 아내가 혹시 아픈 걸까봐 곁에서 살뜰히 챙기더군요. 당신 괜찮아? 아까부터 안색이 안 좋아 보여. 혹시 어디 불편한 거야? 아니야. 나 괜찮아.
조금 긴장해서 그래. 아내가 부하 직원에게 챙김을 받는 걸 보니 전 더욱 기가 막혔어요. 아내는 계속 제 표정을 힐끗거리더니 손까지 벌벌 떨다가 급기야 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바람에 유리에 손이 살짝 긁혔나 봐요. 괜찮아? 손 다친 거 아니야? 이리 좀 봐봐. 괜찮아. 나 잠깐 약국 좀 다녀올게. 밴드만 하나 사오면 될 것 같아. 당신 앉아있어. 내가 다녀올 테니까. 아니야. 당신들은 손님들 계시는데 자리에 있어야지. 얼른 다녀올게. 아내는 그렇게 황급히 자리를 벗어나고 저도 그런 아내의 뒤를 쫓아나갔어요. 나 주차가 잘못됐는지 차 빼달라는 연락이 와서 나도 얼른 나갔다 오겠네. 전 아내가 또 도망칠까봐 얼른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가게 입구에서 아내와 딱 마주치게 되었죠. 전 지난 세월의 분노를 억누르며 아내에게 따져 물었어요. 당신 정만 씨한텐 사실대로 말하고 결혼하는 거야? 당신한테 숨겨둔 아이가 있고 나랑 이혼까지 했던 사이인 거 정만 씨가 다 알고 있냐고. 미쳤니? 그러다 결혼 깨질 일 있어? 그걸 내가 왜 말해? 이게 얼마나 어렵게 성사된 결혼인데. 아내는 뻔뻔하게도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지난 과거를 숨기고 사기 결혼이라도 할 작정이었나 봐요. 당신 그거 사기 결혼이야. 범죄라고. 괜히 착한 사람 속이지 말고 사실대로 다 말해. 당신이 말 못하겠다면 나라도 가서 진실을 털어놓겠어. 하지만 아내는 너무나 뻔뻔하게도 오히려 절 원망했습니다. 말하기만 해봐. 내가 당신 가만둘 것 같아? 설마 아직도 날 원망하는 거야? 평생을 부모도 없이 가난하게 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나보고 파산한 시댁 식구들까지 책임지고 살라고? 난 그렇게 못해. 더는 내 인생 회방 놓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아내는 마치 제가 잘못했다는 듯 절 향해 고래고래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그때 어디선가 놀란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서로 노려보고 있던 저와 아내는 황급하게 뒤를 돌아봤고 시선이 머문 자리엔 저의 부하 직원 정만 씨가 서 있더군요. 아마 약국에 간다던 아내가 걱정돼 따라 나온 모양이었어요. 정만 씨는 저희 얘기를 다 들었는지 큰 충격을 받고 입을 틀어막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한테 아이가 있었다고? 심지어 그 전 남편이 부장님이었다고? 정만 씨, 내 얘기 좀 들어봐. 이거 다 오해야, 오해. 내가 다시 설명할게. 오해는 무슨 오해야? 정만 씨, 내가 얘기해 줄게. 이 사람 사실 내 전 와이프였어. 몇 년 전 우리 아버지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집안이 쫄딱 망한 적이 있거든. 그때 이 사람이 말 한마디 없이 아이만 두고 사라져버렸지 뭔가. 이혼 서류 딱 한 장만 딸랑 보내고 오고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자네 예비 신부라고 이 자리에 뻔뻔하게 나와서 앉아있는 거야. 정만 씨, 이 사람 얘기 듣지 마. 내 말만 들어, 내 말만. 아는 다급하게 정만 씨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정만 씨는 뒷걸음질을 치며 아내를 뿌리쳤어요. 부장님, 죄송합니다.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울고불고 난리가 난 아내를 지나쳐 먼저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절 한번 째려보더니 그런 정만 씨 뒤를 쫓아갔어요. 그렇게 청첩장 모임이 파국으로 끝나고 그 다음날 정만 씨는 병갈내고 회사에 나오지 않았어요. 전 용기를 내어 먼저 정만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몸이 많이 안 좋은가? 혹시 괜찮으면 나랑 소주 한 잔 마셔줄 수 있겠나? 전 정만 씨가 그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조금 지나 하루 사이에 얼굴이 수척해진 정만 씨가 자리에 나왔어요. 전 말없이 소주 한 잔을 따라주었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듣지 못했을 지난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내, 그러니까 이채원 그 사람은 원래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나한테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께도 아이에게도 분명 좋은 사람이었지. 자네가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참 힘들게 자랐거든.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고
더 좋은 것들만 해주고 싶었어. 비록 내가 못나서 그 사람 고생시키기도 했지만 한때 내 아내였던 여자가 남한테 사기나 치고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꼴 내가 어떻게 두고 보겠나. 자네도 내가 정말 아끼는 직원인데 말이야. 정만 씨는 한참이나 제 말을 묵묵히 듣더니 소주 한 잔을 거치게 털어 마셨어요. 그리고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그 사람이 먼저 모든 걸 말해줬다면 이혼을 했든 아이가 있었든 다 괜찮았을 거예요. 하지만 믿었던 사람이 제게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걸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저 파혼하겠습니다. 정만 씨는 그렇게 한참을 울다 결국 파혼하겠다고 말하더군요. 저 역시 그런 직원을 바라보며 억장이 무너질 듯 가슴이 아팠어요. 정만 씨는 그로부터 얼마 뒤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잠시 자리를 떠났습니다. 전 제가 계속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게 더 상처를 건드는 것 같아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마지막 문자 한 통을 남겼어요. 내가 정말 미안하네. 이 모든 일에 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겠지. 혹시 날 원망하고 싶거든 얼마든지 원망해도 좋네. 난 다만 자네가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않기만 바랄 뿐이야.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한참 후 정만 씨에게 답장이 날아왔습니다. 아닙니다, 부장님. 전 부장님 덕분에 인생을 구한걸요. 그래도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조금만 쉬다 오겠습니다. 얼른 다시 기운 차려서 회사에 복귀할게요. 그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정만 씨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기다리던 정만 씨 쉽게 돌아오지 못했고 대신 아내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내는 제게 전화를 걸어 대뜸 욕을 퍼부으며 저와 가족들을 저주했습니다. 너 아주 두 다리 쭉 뻗고 자겠다. 나 결국 파혼한 거 알지? 나까지 인생 나락 보내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니? 애초에 너희 집이 망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꼴이 됐겠어? 그러게 누가 망하래? 대체 언제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가로막을 건데? 아내는 이성을 잃은 듯 소리를 지르며 날뛰었습니다. 전 더는 아내와 싸울 기력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러게 누가 그렇게 살래? 너한텐 기회가 있었잖아. 조금 가난해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기회가 있었다고. 그 기회를 차버린 건 바로 너야. 넌 앞으로도 계속 손가락질 당하고 살 거야. 네가 부모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니, 네가 올바르게 살지 못해서야. 아무것도 모르는 내 아들도 널 원망하더라. 남들 뒤통수 치고 속이려 한 죄값 톡톡히 받아. 뭐? 우리 아들이 왜? 너 대체 내 아들한테 무슨 소리를 한 거야? 저는 더는 아내의 악담을 받아줄 수가 없어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래도록 참아주지 못했던 그 번호를 영원히 지워버렸네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정만 씨는 다시 씩씩한 얼굴로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전 환영의 인사로 정만 씨가 좋아하던 모닝커피 한 잔을 내밀었어요. 정만 씨는 가만히 커피를 받아들더니 다시 빙그레 웃어 보이더군요. 저도 부장님 닮아서 워커홀릭인가 봐요. 회사에서 마시는 커피 참 좋네요. 다시 돌아온 걸 환영해. 앞으로 자네 커피 내가 책임지겠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여러 가지로 정말 감사드려요. 전 정만 씨가 감사하다는 그 한마디를 꺼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제게 다시 돌아와준 그에게 저 역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놀랍게도 아내가 아이 앞에 나타났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빠, 사실 얼마 전에 우리 학교 앞으로 어떤 아줌마가 찾아왔었어. 자기가 내 엄마라고 이제부터 엄마랑 살자고 했어. 아들은 다행히 낯선 사람을 따라가진 않았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또 아이 앞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던 전 그동안 아내에게 받지 못한 양육비 청구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그게 아이에게서 아내를 떼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았거든요. 아내가 집을 나간 이후 아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조금 알아보니 아내인 경우에도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지급 명령이나 재산 압류
형사처분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나오더군요. 만약에 법원 결정에도 불응할 경우 통장 압류와 신용정보 등록 조치가 내려진다고 하고요. 전 변호사를 통해 아내에게 양육비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처음엔 연락이 없더니 며칠 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낸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그 돈까지 받아내야겠다고 따지더라고요. 나한테 돈이 어딨다고 이래. 나 털어봐야 10원짜리 한 장도 안 나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이렇게까지 일을 맡는 건 당신이야. 그러게 아이를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왜 이제야 뻔뻔하게 다시 나타나? 당신 평생 당신을 버리고 간 부모를 원망했지? 내 아들이 지금 당신을 원망하고 있어. 왜 내 아들에게까지 그런 감정을 물려주는 거야? 당신 정말 우리 아이가 당신처럼 미움만 가득한 채 살길 원해? 그러니까 다시 내 아들 앞에 나타나 애 혼란스럽게 하지 마. 그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할 거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세게 나오자 결국 아낸 울먹거리며 말하더군요. 보고 싶어서 그랬어. 보고 싶어서.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 나라고 뭐 보고 싶지 않았겠어? 당신이 진짜 엄마라면 최소한의 엄마 노릇을 해. 이만 전화 끊는다. 그렇게 아내와 통화가 끝나고 지금은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즘 아내는 양육비를 아주 가끔 보내고 있어요. 생각 같아선 압류를 확 걸어버리고 싶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이 정도 선에서 끝내기로 했습니다. 지금 전 제 아들이 엄마 없는 가정에서도 사랑과 기쁨만 느낄 수 있도록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시 여유를 되찾은 부모님이 제게 큰 힘이 되어주고 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나무를 이만큼이나 사왔어요. 난 나무 싫은데. 네 할아버지가 또 나무를 밟고 계신 어르신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나 보다. 네 할아버진 원래 그렇게 정이 많은 분이야. 어려운 사람을 보면 꼭 도와야 마음이 놓이시거든. 뭐 덕분에 우리가 매일 나무를 먹게 됐지 뭐니. 몸에도 좋고 어르신들도 좋고 얼마나 좋은 일이야. 할아버지한테 가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드리렴. 저희 아이는 여전히 정 많은 부모님 덕분에 남에게 베푸는 마음을 배우며 자라나고 있답니다. 저 역시 이젠 아내를 미워하기보단 제 곁에서 함께 울고 웃어준 가족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에겐 제가 보살펴야 할 가족들과 회사 직원들이 있거든요. 아들, 내일 아빠 일찍 퇴근할 것 같은데 우리 오랜만에 나가서 축구나 할까? 진짜? 아빠 또 야근 안 해도 돼? 아빠 맨날 일만 하잖아. 미안해 아들. 그래도 아빠한텐 우리 아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훨씬 중요한 거 알지? 대신 아빠랑 축구도 하고 우리 아들 좋아하는 치킨도 사 먹고 오자. 치킨 좋아. 대신 우리 둘만 먹지 말고 집에 포장해 오자.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먹어야지. 그래. 우리 아들이 아빠보다 더 기특한 효자네. 제가 어디선가 들은 말인데 진정한 행복이란 한 번에 찾아오는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평화 속에 숨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매일 아이가 주는 행복, 열심히 일하며 느끼는 성취, 부모님께 받은 한없는 사랑 덕분에 매일 큰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제 인생이 불행하기만 한 줄 알고 삶을 비관하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토록 행복한 인생이 또 어딨나 싶어 그저 감사하기만 하네요. 혹시 여러분 인생에도 작은 행복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작은 기쁨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빛내주진 않을까요? 행복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매일 쌓아가는 마음의 습관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조용히 박수를 보내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